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는 먼저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 협력이 영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 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북 군사 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헌법 60조를 보면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의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낸다면 그건 곧 파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 등이 나토 본부에 출장 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오후 팀 베루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신 실장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상황 진전 여하에 따라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루 보좌관도 러북 간 군사적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으로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대한민국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관련 국가들이 모두 모여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이승윤 특파원을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미국 뉴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과 관련한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측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엔 본부에서는 현재 안보리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관련국 중에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60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북한 병사들에게 발생할지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되어 총알바지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고요. 그들이 러시아에서 받기로 돼 있는 돈은 다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어 같은 한민족으로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민이 느껴진다며 북한 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 북한 병력 투입으로써 유라시아 동서 양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즉 북한은 현대전 전투 경험을 얻게 될 것이고 러시아로부터 이 반대급부로 식량과 연료뿐만 아니라 첨단 군사 기술과 물자도 요구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 북핵 문제를 종결사안이라고 최근 주장했는데 자칫 이런 북러 군사 협력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황중국 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If Russia abandons its long-held official position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 of the NPT regime. 네, 황 대사는 이 러시아의 현재 절박한 상황은 자초한 것인 만큼 러시아는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철군해야 하며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이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과 관련해서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슬로베니아 등 여러 국가들은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잠시 더 길어질 수 있고 이번 전쟁이 서방과 권위주의 국가들의 진영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도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국기 인도가 더 국제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유엔 안보리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전장 중인 러시아 병사들이 한글을 익히는 영상 등 북한군 투입을 방증하는 화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과의 외무장관 회담은 정기적인 전략 협의라며 북한군 파병에 대해 계속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글 공부가 잘 되냐고 묻자 러시아 병사로 추정되는 젊은이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답합니다. Я же нихуя не пойму, что он ответил. Откуда вы приехали, бляд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북한군을 맞닥뜨렸을 경우에 대비해 한글을 익히는 장면도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На корейском это будет звучать как «мути порё», «сунь дыро». 이렇게 북한군 투입을 반증하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외교 관행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틀에서 양자 현안과 국제 문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회동이라는 것입니다. В Москву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ем Лавровым прибывает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Цой Сон. 양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미국 대선 대응책 등도 다뤘겠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파병 규모 확대를 협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가 최소 11,000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3,000여 명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과는 이번 주 안에 한국의 특사 파견을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다만 우리 측에 직접 포탄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북한군 참전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은 이미 11,000명 넘게 러시아군 체계로 편입된 위장 형태로 파병됐고 이 가운데 3,000명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예고한 단계적 조치의 다음 단계는 북한군의 전투 개시 이후 진행될 거라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곧바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55mm 등 포탄 지원을 직접 요청한 적은 없고 우리 역시 살상이 아닌 방어무기 지원부터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안에 우크라이나 특사의 한국 파견 논의가 시작돼 양국 간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군의 활동을 분석할 모니터링 팀을 꾸려서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군이 전쟁 실전 경험을 체화할 수 있다는 것과 러시아의 정찰 위성 기술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신호를 보내는 단계에 와 있다며 안보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대공 미사일 호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반공용인 호크 미사일은 우리 군에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면서 퇴역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효용성은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쓸모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원전 준공과 새로운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의 원전 산업 수출 확대를 강조하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전면 동결됐던 원전 생태계.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후 7년 만에 경북 울진에서 신한울 원전 1, 2호기 준공과 3, 4호기 착공을 알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 폐기를 공약했던 그 자리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원전 생태계를 즉시 복원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코의 신규 원자로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원자력이 15년 만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상황.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팀 코리아 원전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계약 체결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도 제시됐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신규 원전을 건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원전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 개발 투자를 늘려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할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다른 의대들도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가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실과 발을 맞췄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하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바로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30여 개 의대에서도 조만간 승인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게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를 달래고 의대생들을 복귀시키려던 교육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자율 승인을 강조하던 전날과 달리 이번 조치가 휴학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 휴학이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학생들 진술로만 사실상 동맹 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대학을 신뢰한다며 제출된 휴학계와 학생 의사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휴학을 승인한다 해도 내년에 돌아올 학생들과 신입생 교육을 어떻게 함께할지가 고민입니다. 교육부는 6년 과정을 최대 1년까지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이 역시 교육과정을 어떻게 짤지는 대학의 자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도 교육부도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의 간극을 줄이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단지, 그것도 인도 위였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5톤에 달하는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이 들어옵니다. 차량을 돌려서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후진하는데 그대로 뒤에 있던 초등학생을 치워버립니다. 하굣길에 아파트 단지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은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습니다.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사고를 당한 건 대낮인 오후 1시 20분쯤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자는 차량 뒤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어와서 후진으로 가서 실컷 나가는 거예요. 후진하다 그랬던 거예요. 벌벌 서갖고 있더라. 주민이 다니는 인도 위로 차량이 올라서서 후진하는 동안 차량 밖에서 주변을 살피는 작업자도 없었습니다. 뒤쪽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는 인도인데 그 차량이 후진하면서 역가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마약을 파묻은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10개 넘는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곳곳에 묻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마약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아침 7시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화단 쪽으로 가더니 쭈그려 앉습니다. 한참 동안 뭔가를 파묻는데 다름 아닌 액상 대마 카트리지였습니다. 범인은 모종삽을 이용해 이곳을 비롯한 아파트 화단 곳곳에 마약을 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침 조기 축구를 가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단에서 배회하던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이 아파트 화단을 수색했더니 이곳저곳에 풍선과 절연 테이프 등으로 감싼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여 개가 묻혀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이 팔 때는 내가 후라시를 비춰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 까만 비닐 테이프 이걸로 이제 칭칭 쌓이더라고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A씨는 마약을 땅에 묻어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묻드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걱정은 되죠. 그런 어마어마한 마약의 양이 우리 아파트에 갖다 놨다니까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잡았으니까. 검거 당시 A씨는 동공이 풀리고 어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마약 운반 혐의로 구속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마약 운반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장현터널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5톤 화물차를 추돌해 1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역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2대가 추돌해 버스 뒷유리가 깨지며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부산 대저동 대저수문 생태공원 근처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 식재 작업을 하던 30대 신호수와 50대 작업자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와 차에 부딪힌 2명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대전 탐방동에 있는 교회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외벽 등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9개월간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 휴대폰을 놓고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즉결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새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지칭했다는 건데 해리스 진영뿐 아니라 백악관까지 나서서 지지자가 아니라 혐오 발언을 뜻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지인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비행기를 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불렀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I strongly disagree with any criticism of people based on who they vote for.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whether you vote for me or not. That is my responsibility. 해리스는 현장 유세에서도 트럼프는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을 적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초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자 해리스 진영은 진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유세 당시 한 연사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부른 데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해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대통령은 혐오 발언을 비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e's a president for all. But hateful rhetoric that he hears,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ve done many times from here, we will call that out. We will call that out, and that's what the president said. 해명에도 아랑곳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공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Joe Biden finally said what he and Kamala really think of our supporters. He called them garbage, and they mean it. Even though without question my supporters are far higher quality than Crooked Joe. 트럼프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소속 유력 인사들의 해리스 지지 선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트럼프는 분열과 모욕, 분노만 만들어낸다며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대선 때 각각 워싱턴 DC와 플로리다주에서 각각 개표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당일 밤에 자신의 모교인 워싱턴 DC 소재 하워드대에 있을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하워드대는 인종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시행 이전에 흑인을 위해 설립된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번 대선에서 아시아계이자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당일에 자신의 주거지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도 짙은 안개가 기승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 대전 9.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3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우리 군 정보 당국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은 전선 투입이 임박했고 선발대는 이미 전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본부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핵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풍계리의 3번 경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서 군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도 거의 마쳤다며 역시 미 대선을 전후해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까지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인데 다만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아직 전선에 정식으로 투입됐다는 정보는 없다면서도 격전지 쿠르스크 등에 투입이 임박한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폭풍군단 지휘관 등 일부 선발대는 이미 전장에 있을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는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북한군이 언어와 지역 문제 때문에 러시아군과 섞여 활동할 가능성이 있고 드론전과 평원 전투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작지 않을 거란 관측도 전해졌습니다. 북한도 드론전에 취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관측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내에선 북한이 전선 10여 곳에 병력을 늘리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며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활동을 통한 분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군은 보고했습니다. 군은 또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는 북한이 수차례 우리 측에 무인기를 보내고도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측도 맞대응보다는 무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은 우리 정부가 설정한 한계선을 넘고 있다며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 DC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 회의를 마친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오스틴 장관과도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단체가 오늘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대 집회도 예고돼 충돌이 우려됩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앞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 등이 실린 전단 5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평화위기 파주 비상행동과 파주시 이장단 등도 맞불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론조작과 국정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미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 씨는 2021년 9월 30일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보고서를 독촉하며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자체 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는 이 같은 명 씨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00일을 바라보는 당내 평가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 대표 측은 민심을 좇아 당을 쇄신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평가했지만 친윤계는 한 대표가 앞으로는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변화와 쇄신을 거듭 강조했던 한동훈 대표와 마찬가지로 친한계도 지난 100일은 당과 정부가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이나 당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한 대표의 개혁 방향은 바람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민심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변화와 쇄신의 방향은 맞고 다만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씩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친윤계에선 한 대표의 당내 통합과 소통 의지가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발표하는 등 소통 방식이 거칠고 일방적이었단 겁니다. 충정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형식이나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 왜냐하면 의총 공개하자, 투표하자라고 또 싸울 거예요. 싸우겠죠. 방법론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중진 의원들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한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우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밀어붙이며 분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며 변화와 쇄신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윤상현 의원도 여권의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 운명체다, 여당 대표다,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일부 의원들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실에 인적 개편을 포함한 국정 쇄신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 모두 국정 쇄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현격한 대목은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가 이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향후 여권 권력 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금방이라도 성사될 것 같았던 2차 여야 대표 회담은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을 바꾸는 게 바로 여의도 사투리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또 보수 원로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도 만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민생을 살피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2차 회담을 제안한 지 아흘의 만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회담 제안에 응하고도 소식이 없다며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말 바꾸기는 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방탄 공세를 쏟아냈지만 이 대표는 정치인은 개인이 아닌 공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자고 거듭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의 책사로도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도 가졌습니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의 만남에 뒤이은 외연 확장 행보로 풀이됩니다.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신뢰를 위한 경쟁을 하는 건데 뭐 죽고 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뭔가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대표는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4일 민간 AI 행사, 11일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재개화의 일정도 두루 소화할 예정인데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혼란을 틈타 포용과 민생에 방점을 두면서 대권주자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연이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위기설은 언제든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 관계자는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것은 경쟁서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내년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한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일에서 90일 안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빠르게 달리던 승합차가 다른 차량을 세게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석회석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배전반에 깔려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시간, 검은색 승합차가 2차선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합차가 나타나 앞서가던 차량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두 승합차 모두 뱅그르르 돌아버립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승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화물차의 앞부분이 부서져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주 분기점 부근에선 화물차 7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한동안 도로 통행이 정체됐습니다. 운전자 1명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석회석 제조 공장에선 작업자 3명이 배전반에 깔렸습니다. 40대 A씨와 3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다른 40대 남성은 발목을 다쳤습니다. 오래된 배전반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50대 남성이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입소한 지 하루 만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카센터를 지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다른 남성이 급하게 뛰어나오고 그 뒤로 한 남성이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50대 A씨가 60대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이곳을 빠져나와 큰 도로 쪽으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현장을 도망쳐 나온 피해자는 길 한쪽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 부위를 흉기에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 이곳 센터에 입소했다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방을 썼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센터를 퇴소하겠다며 나간 뒤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어찌됐든 오래 입소하시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말로 따지면 24시간을 사람의 성격을 이름부터 팩이 아니죠. 천차만별이니까.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도주한 A씨를 추적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홈쇼핑 방송에서 각질 제거제 소개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눈에 봐도 각질이 잔뜩 낀 모습으로 방송을 위해 일주일을 모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가짜 각질로 드러나면서 방심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닦이던 각질의 정체, 실제가 아닌 밥풀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밥풀에다가 문구점에서 파는 딱풀을 섞어서 가짜 각질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홈쇼핑 방송 4곳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네, 실제 쇼핑 호스트의 멘트입니다. 각질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아예 사라진다. 방송을 위해 일주일 남짓 모았다. 하얀 가루 여기저기 떨어지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다. 해당 방송쇼 호스트는 제품 효과가 뛰어나다면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규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심의위원들은 중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을 했다면 명백히 밝혀야 하고 안 그러면 사기다.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도를 넘는 홍보방송,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8월에는 산업 생산이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호조로 4개월 만에 반등했고 소매 판매도 18개월 만에 최고치인 1.7%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증가세가 9월에도 이어졌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국은행은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오늘 공개합니다.
8월에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연 4.08%로 전달보다 소폭 오르며 6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 9월에도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대에 못 미친 잠적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으로 이례적인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확정 실적에는 부문별 구체적인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 원대에 머물 것으로 추산돼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에 크게 밀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가집니다. 금감원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 거래 조사와 고려아연 영풍에 대한 폐계 심사를 진행한 만큼 관련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큰돈 들여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자투성이에 입주도 수개월 미뤄진다면 어떨까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입주 예정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공을 앞둔 아파트 단지 총 99세대 규모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 이 지역에서는 고급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일이 석 달이나 지났는데도 입주는커녕 준공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자투성이.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건 완전 무시네. 지하에는 이미 물이 고였습니다. 다 물인 거야? 내부 바닥 이음새는 틈이 보일 정도로 벌어졌고 마루와 타일 사이도 고르지 못합니다. 베란다 창문은 어긋나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사전 점검 당시 주민들이 찾아낸 하자만 수십 곳. 그런데도 시행사는 일단 입주한 뒤에 고쳐주겠다며 자치단체에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들어갈 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됐는데 거기에 뭐 안전감리라든지 시공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집회까지 열며 강하게 반대하자 시행사는 그제야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자치단체는 하자 보수 없이는 준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이든 사용 검사가 됐든 그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지 저희가 이제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사업 주체나 시공사 감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시공 보완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조금씩 지연돼 공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자 보수가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부실 시공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새 보금자리 기대에 부풀었던 입주 예정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고통과 허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정유경 신세계그룹 백화점 부문 총괄 사장이 주식회사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 분리가 본격화됐습니다. 정 회장은 70년대생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여성 회장직에 올랐고 우리 재계에서 이례적인 모녀 승계 기록도 세웠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 사장이 주식회사 신세계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 뒤 첫 정기 인사에서 나온 승진으로 이로써 신세계그룹은 백화점과 이마트, 계열 분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11년부터 각각 담당해온 대로 이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유통업체는 정용진 회장이, 백화점과 면세점, 패션은 정유경 회장이 경영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 지분 정리가 되어 있는 만큼 남은 분리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이례적인 모녀 승계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막내딸 이명희 총괄 회장은 신세계 백화점을 물려받았고 범삼성가의 첫 여성 경영인으로서 백화점은 물론 이마트와 면세점 등을 키워내며 신세계를 유통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바통을 넘겨받은 정 회장 역시 주요 그룹에서 처음으로 70년대생 여성 회장에 오르며 어떤 성과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보기 드문 순탄한 계열 분리라는 평가와 함께 건설과 이커머스 부문의 불안한 재무 상황이 계열 분리를 서두르게 된 이유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게 상당히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신세계 건설의 부실이 전염이 되면서 그룹 전체가 다 몰락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나와 있는 ssg.com 공동 지분과 상호채무 보증 등을 정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면 계열 분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도출을 위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석 달에 걸친 9차례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한 논의 기간인 이번 달을 넘겨 다음 달에도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표기하는 방안과 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입점업체들이 요구해온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의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의 민족이 배달 운임을 삭감해 라이더들이 과속 운전과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운임을 인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건당 3,000원이던 배달 운임이 올해 들어 주문에 따라 건당 1,300원대까지 내려갔다며 항의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샤오미가 최고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으며 또 한 번 대륙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럽연합은 최고 45% 넘는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모터 레이싱의 성지로 꼽히는 독일 뉘르부르크링에 샤오미 전기차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찍은 최고 속도는 시속 324km, 6분 46초 874의 기록으로 20.8km를 주파했습니다. 양산용 4도어 차량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这一圈下来他都不知道超了几百万美金了，可问题是到最后他都没看见小米的尾灯。 내년 3월 정식 출시되는 샤오미의 SU7 울트라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설계 최고 시속은 350km, 포르쉐 타이칸 터보를 능가합니다. 가격은 81만 4,900위안, 약 1억 5천만 원으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의 중국 판매가와 같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 10분 만에 3,600대 넘는 주문이 쏟아질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一下保时捷我们是全面领先啊，好不好？ 지난 4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샤오미, 연간 생산 목표는 12만 대로 잡았습니다. 테슬라가 10만 대 생산에 12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서운 속도입니다. 아직은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2, 3년 뒤엔 해외 진출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돌격을 막기 위해 EU는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중국 전기차와 공정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라고 비난하며 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EU와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스페인 남동부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72명으로 늘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구조당국은 현지 시간 30일 오후 4시 폭우로 모두 7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최악의 피해를 본 발렌시아 지역에서 70명이, 인근 카스티아-라만차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새벽 0시 44분쯤 잉글랜드 북서부 쿰브리아 지역 항구 도시 베로인 퍼니스의 핵 잠수함 조선소에서 불이 나 현지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핵 위험 요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후 첫 예산안에서 기업과 부유층 등을 주 대상으로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세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연간 400억 파운드, 약 71조 5천억 원 규모의 증세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재정 안정을 복구하고 공공서비스를 재건하겠다고 예산안 취지를 밝히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 유일한 길은 투자라며 세수와 차입을 공공투자에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흰색 털을 지닌 왈라비가 5번째 생일을 맞아 커다란 호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실제 생일은 헬로윈인데 호박에는 왈라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캥거루과 동물인 이 왈라비는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에 흰 털을 갖고 있어 친절한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실제 이름은 에베레스트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는 햇빛에 민감해 응달과 양달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는데 땅콩과 로메인, 고구마, 당근과 같은 농산물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네, 제주도 한라산에서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보름이나 늦었는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단풍입니다. 설악산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역시 지각 단풍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푸른 나무 사이로 울긋불긋 화사한 옷을 갈아입은 단풍나무가 눈에 띕니다. 그제 기상청에서 촬영한 제주도 한라산의 첫 단풍 사진인데요. 촬영 당시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흐린 날씨였고 기온은 영상 12도 정도로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 아래로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1991년 관측 이래 33년 만에 가장 늦게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9일, 예년보다는 15일이 늦은 기록입니다. 올해는 늦더위로 전국 대부분에서 단풍이 늦게 시작됐죠. 제주도는 올가을 폭염과 열대야 등 역대급 더위 기록을 남겼는데 단풍 역시 역대 가장 늦은 기록을 세웠네요. 올해 한라산의 단풍은 1991년 관측 이래 가장 늦게 시작이 됐고요. 보통 한라산의 단풍은 10월 16일쯤 첫 단풍이 시작돼 10월 말에 절정에 달하지만 올해는 절정 시기에 첫 단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산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난 21일 첫 단풍이 시작된 설악산도 산의 80%가량이 단풍으로 물들며 뒤늦은 단풍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북한산을 비롯한 내륙에서도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늦더위와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로 단풍이 예전처럼 고운 색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송월동 기상관측소에 있는 단풍나무 관측 표준목이 20% 이상 물이 들어야 공식 첫 단풍으로 보는데 10월 말인 지금도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단풍 전선, 기후위기가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이라 무척이나 걱정스럽네요. 안세영 선수의 파리올림픽 폭로 이후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배드민턴 협회 최종 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문체부는 오늘 오전 김택규 협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과 후원품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일교차근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마다 안개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어 항공기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 청주 1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도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